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위기에 강한 게 진짜 고수다 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커리큘럼 만들 때 항상 신경 썼던 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학생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네카라쿠베 당토가 채용을 많이 축소를 했어요. 실제로 막 카카오도 엄청 많이 내부에서 되게 잘랐더라고. 이제 구조조정을 했는지. 근데 그런 거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게, 아, 세상은 역시나 이게 떡상할 때 분위기로 코인을 보면 막 환희에 차잖아. 근데 실제로 막 코인들 같은 것도 이제 떡락한 다음에 보면 사용자 되게 적고, 막 그때 메타버스에 사람들 되게 많았었거든. 샌드박스나 이런 것도.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용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수요라는 게 되게 무섭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은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게 되듯이, 실제 사람들 수요가 많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진정한 이제 그 가치가 방어가 되는 곳이라는 거지. 그래서 되게 무서운 거야. 예를 들면 신사동 가로수길도 보면 지금 완전 폐허예요, 폐허. 막 가면은 얼마 전에 이게 뭐 세일해가지고 한번 갔거든. 근데 내가 거기를 좋아했던 게 스파 브랜드가 되게 많아가지고 한 번씩 구경 가기 좋았거든. 근데 지금 가니까 다 빠졌더라고. 그래서 아, 왜 사람들이 여기에 젠트리피케이션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기존의 상권에 되게 아기자기하고 예쁘고 재밌는 게 많았는데 그런 게 사라지고 프랜차이즈나 막 되게 유명한 대기업 그런 것들만 입점을 하면서 개성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성수동도 그렇게 됐다가 다시 이제 압구정이 그렇게 해서 망했었거든. 근데 다시 압구정에 이제 이게 돌더라고 이렇게. 근데 경제도 힘들어지니까 이게 점점 이게 더 사람들이 소비도 되게 위축되고, 그래서 점점 더 저렴하게 가성비로 먹는 거에 집중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일본처럼 될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젊은이들이 쓸 돈이 없어. 왜냐면 일본은 생활비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나가요. 예를 들면 뭐 월세, 도쿄 같은 경우는 월세도 예를 들면 되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살고 싶어 하는, 우리같이 서울 같은 뭐 이런 좀 괜찮은 위치에 가면은 뭐 월세 막 2, 300도 금방 나오더라고. 그리고 진짜 그지 같은 데 살아야 뭐 한 진짜 90, 막 60 막 이런 느낌은 나오고. 근데 거의 그런 데는 없고, 그지 같으니까 진짜 그지 같아. 완전 쪽방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쪽방 그 이상이야. 그러니까 거의 한 100만원 정도는 월세로 나가야 돼. 우리처럼 전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젊은이들이 뭐 세금도 엄청 나가더라고요. 그 최근에 유튜브에서 일본 사는 사람 실수령액을 봤는데 260 정도를 봤는데, 이것저것 나가면 5, 60 정도가 그냥 나가더라고요. 그냥 세금 같은 걸로. 그러니까 내가 그거 보면서 한 260에서 거의 200도 안 되는 돈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그분은. 그러면서 아, 우리나라보다 확실히 안 좋구나. 심지어 우리나라에 비해서 일본은 젊은 청년층에 대한 그런 어떤 좋은 제도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뭐 LH공사, SH공사, 내가 이걸 잘 알 수밖에 없는 게, 내가 가진 부동산들 있잖아요. 이번에 좀 막 정부에서 최고 전세가인가 뭐 그거 막 이렇게 몇 퍼센트 이상 못하게 해가지고 저도 몇 천만 원 손해를 봤어요, 이번에. 그래서 좀 참 쓰라린 아픔인데, 갭 투자로 사가지고 돈은 안 들이고 샀는데, 문제는 그만큼 뭐지, 그 전세가 바뀌면 전세가가 달라지니까 그거를 그대로 못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차액만큼 또 몇천만 원 손해를 봤는데, 그러면서 좀 쓰디쓴 커피를 마셨지. 아무튼 그래서 참 내가 그거 보면서 아, 참 이게 투자라는 게 정말 어렵구나. 참 좀 힘들었어, 사실 심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게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항상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게,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라. 앞으로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물론 이제 너무 결과가 좋아요. 우리는 사실 너무 좋고 너무 안정적이고, 오히려 시장이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예전에는 아무나 무지성으로 막 뽑고 뭐 어떻게든 되겠지, 투자가 잘 되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막 확보가 되고 투자하면 막 다 돈 버는 분위기니까, 그때는 막 돈이 회사에 엄청 돌았지. 투자금이 크게 쌓이니까. 근데 지금처럼 이게 투자 시장이 얼어붙으면 애초에 돈이 없으니까 막 고용을 축소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게 일본에서도 있었던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있다 보면 완전히 또 한 10년은 되게 또 얼어붙어서, 최소 10년은 얼어붙을 수 있겠다. 그래서 조금 그나마 빠르게 피면 최소 3, 4년은 지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IT 업계 이런 현상은 계속 있을 건데, 문제는
그 미국의 빅테크를 보면 또 걔 중에 또 AI 쪽에 또 몰빵을 한 사람들은 돈을 좀 많이 벌어요 또. 그러니까 이게 또 이게 빈부격차가 생기는 거죠. 이게 보면 IMF라고 하는 게 이제 처음에 왔을 때 진짜 그지 같은 기업들은 다 망하고 부실한 기업들은 다 망하고 우량 기업만 살아남고 그 다음에 또 다 떡상을 한 거거든. 리먼 브라더스 사태도 그래. 경제라는 게 원래 이런 사이클이란 게 존재해요. 그래서 물론 저는 알고는 있었는데 실천은 잘 못했죠. 근데 그래서 뭐 저도 뭐 돈을 많이 잃기도 했지만 그런 입장에서 또 교훈을 얻는 거지. 매번 뭐 이거 잃었다고 아 내 인생 다 망했다, 난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 왜냐면 아 내가 또 경험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안 그러면 어떡할 건데. 어차피 인생은 끼케야 한 뭐 평균 수명으로 보면 지금 한 80세까지 사는 게 일반적인 거거든. 그래서 그때까지 그냥 인생을 임대하는 거야. 그런 느낌으로 보는 거지. 어쨌든 사는 동안 정말 많은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살다 보면. 근데 이런 고통 속에서 최적의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지. 근데 인간으로서 존엄성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있으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의 수준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게 문제죠. 그런데 이 직업이라는 게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아무리 뭐 힘들다 뭐다 해도 그래도 기술직들은 사실 먹고 살만 하거든. 걔 중에서 상위 티어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팀노바의 졸업생들이 새끼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회사 면접 좀 볼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진 이유가 좀 괜찮은 개발자는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부족해요 아직도. 그런데 이제 오히려 경제가 힘들어지니까 회사들이 가성비 개발자, 그러니까 뽑아놓으면 1인분 이상 확실히 하는 개발자들한테만 꽂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신입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그럼 신입 채용을 확실히 줄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경력자만 돌고 도죠. 그 중에서 좀 괜찮은 개발자만 계속 돌고 도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막 기세등등했던 네카라쿠베당토 개발자들도 요즘은 조용히 살잖아요. 옛날에는 막 엄청 회사에 욕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막 그랬었대. 이거는 뭐 그 당사자, 거기 다니는 당사자분한테 들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 내가 보면서 느끼는 게 좀 많이, 아 진짜 세상이 참 이렇게 파도 치는 것처럼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하는구나, 이걸 많이 느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자로서 자신을 설계할 때 완전 중소기업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중소기업들은 작은 규모지만 그래도 그 카카오나 이런 네이버처럼 한 번에 크게 뽑고 적게 뽑고 하는 그런 게 적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제가 이런 중소기업 이쪽 위주로 특화를 시키는 게 뭐냐면, 일단은 전형 자체가 뭐 까다롭고 뭐 기간이 기니까 시간 낭비를 또 안 한다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어차피 중소기업에 있다가 대기업 얼마든지 가거든, 자기가 실력만 있으면. 이쪽은 그래, 개발자 쪽은 원래 그래. 그래서 전혀 상관없고 일단 경력으로 자기가 좀 탄탄하게 만드는 게 훨씬 유리하니까 뭐 그런 것도 되게 좋아서 그런 걸 추천하는 거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은 경제가 이렇게 힘들어도 사람을 안 뽑을 수는 없으니까 확실히 좀 그냥 되게 다이어트가 딱 돼서 뽑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가진 뭐 뻥 스펙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진짜 필요한 개발자로서 우리 회사에서 지금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여러분들 중소기업에 일반 개발자들은 몰라도 CTO급이나 꽤나 괜찮은 급의 개발자들은 대기업 출신들 되게 많아요. 저 프리랜서 하면서 진짜 많은 기업들이랑 컨택하고 많은 일도 하고 그랬잖아요. 보면은 다 학력 좋고 되게 괜찮은 사람들이 의외로 중소기업에 되게 많아요. 특히나 나름 그 직급 있는데도, 저 옛날에 병특했점에서도 거기 대표님이 애초에 포항공대 나오시고 거기 이제 임원들도 다 포항공대였어요. 그리고 애초에 대기업 충분히 갈만한 그런 이사님들이었어.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아쉬울 게 없고, 거기에 있는 또 연구소장님도 뭐 삼성에서 한 7년 있다가 다시 오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랬대. 그러니까 내가 그거 보면서 느끼는 게, 이런 거를 막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 거야. 모르면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가 아는 알량한 지식으로 막 얘기하려고 하니까 너무 이렇게 IT 업계가 중소기업 가면 갇혀버리는구나, 나는 위로 갈 수가 없구나, 막 이런 생각에 좌절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요즘 청년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내가 하면 되겠어? 의욕이 안 생기는 거야. 근데 그런 얘기들만 들으면, 부정적인 얘기들만 들으면 정말 내가 하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다는 이상한 강한 확신이 든단 말이야. 그러면은 될 것도 안 된다니까. 그래서 팀노바 졸업생들 보면 진짜 멋있어요. 일 진짜 잘하고. 그런데 문제는 얘네들이 처음부터 멋있었냐? 절대 아니라는 거지. 졸업생 인터뷰 보면은 와 진짜 멋있다, 내 제자지만 정말 저 친구가 저렇게까지 되게 깊이감 있게 성장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처음에만 해도 그냥 그랬거든. 뭐 테이 같은 경우도 인터뷰 영상 보면 진짜 멋있다, 내 제자지만 참 멋있다 이랬거든. 근데 사실 걔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되게 애가
그냥 그랬어. 맨날 멘탈 나가고 막 공부하다 힘들어하고 막 그랬던 친구였는데 지금은 너무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근데 상위 30% 이내를 드셔야 돼요. 그리고 이왕이면 사장님의 총애를 받아야 돼. 왜?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다는 강한 느낌을 받아야 돼. 그런 걸 많이 받다 보면 원래 자존감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 받아온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존감이 높거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사람은. 그래서 그런 게 티가 나. 면접 보면 알아. 그래서 내가 항상 이 친구들한테 자신감 가지고 면접에 임해야 된다라고 막 가르치는 이유가 이게, 그리고 이제 팀노바 내부에서 공부할 때도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아버릇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내가 그냥 막 난 칭찬 많이 안 하거든, 성격이. 난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확실해서 진짜 잘했다면 그때는 칭찬을 아끼지 않지. 그래서 학생들이 내가 하는 칭찬은 진짜 진정성 있다는 걸 알아. 왜냐면 난 진짜 못하면 존나 못했나 그러거든. 오늘 진짜 잘했어 그럼 진짜 잘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그 친구 기분이 오늘 되게 더러워 그러면 내가 칭찬해줄 법도 한데 난 절대 안 하거든, 내가 별로라고 생각하면. 근데 잘하는 애들은 계속 칭찬만 받는 거야. 그럼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지. 못하는 애들은 계속 혼내. 못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거든.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거를 어설프게 알량하게 얘기하면 어차피 시장 가면은 다 뽀록나. 내가 나한테 칭찬 많이 받으면 못하는데 칭찬 많이 해준 적도 있어, 어렸을 때. 저도 어렸을 때. 근데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시장에서 이 친구가 좌절하는 깊이가 엄청 커져요. 그래서 나는 어설프게 자존감 높이려고 막 그렇게 안 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시장이 어떻게 올 것인지에 대해서 되게 명확하게 하는 거야. 옛날에 어떤 영화를 본 적이 있어. 뭐 그 영화들 보면은 막 되게, 그러니까 아이들을 집에서만, 이게 실화였는데 집에서만 교육을 하고 밖에 못 나가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유사한 영화가 몇 개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그 부모들이 어떤 짓을 하면 집에서 못 나가게 하면서 평생 키우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부모들이 뭘 얘기하냐면, 밖에 나가면 큰일 난다고 막 이런 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야. 밖에 마치 괴물이 있는 것처럼 막 연기를 하는 그런 영화도 있었거든. 되게 어렸을 때 봤는데 기억이 안 나, 이름이. 근데 아무튼 그런 것처럼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위기의식을 좀 느끼면 그래도 버틸만 하거든. 근데 물론 이제 그건 되게 기형적인 건데, 사이비 종교든 어떤 종교든 결국엔 사람을 종교를 믿게 하고 끌고 가는 메커니즘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기독교나 천주교에서 보여주는 메커니즘은 사이비 종교 같은 경우도 똑같이 따라 하거든. 똑같아, 그냥.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쓰느냐의 차이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이 독재를 해도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시아에서 엄청난 뭐 GDP를 자랑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1인당 GDP는 굉장히 높고 물가도 높지만 그만큼 경쟁력이 높은 나라죠. 근데 반대로 똑같이 독재를 해도 망한 경우는 북한 같은 경우가 망한 거지. 그래서 독재 같은 경우는 초기 기업이나 뭐 이런 경우는 오히려 괜찮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실제로 경영학에서도 굉장히 그런 부분을 높게 사고 있고, 실제로 하버드에서도 그런 식으로 강연을 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있고, 이게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어떤 절대 악을 규정짓지 마세요. 되게 위험해요. 예를 들면 칼도 사람을 해야 하면 나쁘잖아. 근데 내가 이걸 요리를 하면은 되게 유용하고 고마운 존재잖아. 그렇게 양면을 같이 볼 필요가 있어. 그래서 사실은 뭐 종교적이든 뭘 하든 내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강한 믿음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나중에 내가 준비 안 되면 좆된다 이런 느낌을 되게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뭐가 좋아? 위기에 강한 개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위기에 강하고 안정적이어야 진짜 고수 개발자고, 그런 개발자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그냥 한 상위 한 20-30%만 돼도 개발 실력은 그 정도만 돼도 되는 것 같아. 왜냐면 상위 1% 무슨 막 그런 거를 지향하고 싶으시겠지만, 사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있긴 있어. 정말 천상계가 있긴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도 결국에 혼자 발전을 했기 때문에, 재능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약간 기형적으로 발전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커뮤니케이션이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약간 성격적인 결함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 그 모든 것까지 완벽한 사람도 있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엄청 잘 올라가긴 하더라고. 근데 어쩔 수 없지. 근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내가 상위 0.1%가 돼서 꼭 연봉을 10억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
오히려 여러분들이 한 연봉 한 2, 3억대까지는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물론 2, 3억도 너 정말 힘들겠지. 1억 이상은 요새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잘 모르겠어. 막 그 목표를 삼을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물가가 비싸져서 그래.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해서 연봉이 많이 높아졌는데, 개발자 쪽에서 그래도 한 2억 이상을 한번 지향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목표를 높게 잡아요. 그리고 중소기업은 저소기업은 절대 1억 이상 안 됨, 막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다 됨. 내가 해봤음. 그리고 얼마든지 할 수 있음. 중소기업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음. 근데 이제 그만큼 투자할 만하냐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진짜 중소기업에서 그게 안 되면 대기업으로 뭐 이직을 하세요. 대기업은 그래도 억대 연봉제 많거든.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좀만 발상의 전환을 하고 뭔가 생각만 조금 바꾸면 되게 좋거든. 그래서 나도 위기에 강한 개발자를 만들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팀노바 졸업생들 진짜 위기에 강하고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도 구직시키면은 금방금방 또 구직되는 거 보면 뭐 감사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더 연봉이 높아지고 있지, 위기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한테 낚이지 말고 항상 이제 또 이런 위기 때는 더 열심히 해야 돼. 경제 안 좋아질 거예요. 절대 좋아질 지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연준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 전에도 연준에서 괜찮다 했었거든. 근데 그때 그 다음에 경제 위기가 왔거든. 지금 중국도 별로 안 좋고 헝다 사태도 있고, 헝다만큼 또 되게 큰 그 부동산 기업에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그 여파가 계속 있는데, 우리나라 중국이랑 무역 의존도가 20-30% 이상이 될 텐데 우리가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그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럴 때 위기가 강하게 잘 버텨주면 한 5년 뒤쯤부터 이제 또 이제 단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